어, 오늘부터 1년 동안 교육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월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는 교재도 있고 또 뭐 여러 곳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1, 2월 달은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요 프린터를 좀 보시면은 이 이론 강의는 사실 8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주 만에 끝나지를 못합니다. 8주 만에 끝나지를 못하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 3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8주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론 강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뭐 한 3, 4주 정도 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갈 생각입니다. 2월 말에 아마 끝나는 줄 알고 조금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시험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또 시험에 묻는 내용들이 추론 위주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때 뭐 문제풀이반 이런 데 가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를 좀 해나가면서 시험에 맞는 어떤 추론적인 문제까지 다루어 나가야만이 좀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상승되고 또 시험의 점수도 우리가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뭐 계략적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 또 요 순서대로 해 나가지만 이제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의를 이제 녹화해 가지고 인강이나 직강생 전용에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의는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월화에 9시에서부터 우리가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직강생 전용이라든지 인강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월요일 강의 같으면 월요일 날 오후, 화요일 강의 같으면 화요일 날 오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가 한 2월 달부터 한 4회 정도 제시가 될 텐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정도는 첨삭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첨삭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 문제를 좀 떨어뜨려서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작은 문제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첨삭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터디 편성은 사실 이제 내일 스터디 편성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이 이제 직강생들이 학원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요 스터디가 조금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 전화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성평가가 사실 이제 2개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할 때 보는 한 번 형성평가와, 또 하나는 매 시간마다 몇 문제씩 이제 풀어나가는 형성평가의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강의가 끝나면 그 한 주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요약 정리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혼자 공부한 내용에 정리한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LS라는 확인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밴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공별로 몇 개씩 묶어서 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직강생, 인강생 모두 밴더 링크 문자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밴크 링크 문자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밴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더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밴더 안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만들어지는 책들은 1, 2월 달은 이제 이론서가 여러분들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론서죠. 네. 요걸 이제 1, 2월 달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론서입니다. 그리고 암기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곧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암기 카드는 너무 잘 팔려가지고 품질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올해 좀 보충을 좀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보완을 좀 해서 암기 카드가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하는 서브노트라든지 기출문제집은 2월 말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마인드맵은 6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상담에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밴더 대화방에서 저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직강생 분들이 못 나오는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직강생 전용관에 들어가시면 인강과 같이 똑같이 직강생 전용 강의가 우리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추론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아마 이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험 사실 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시험의 어떤 묻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묻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책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작년도 그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도 기출 문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시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년 11월 21일에 본 시험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좀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이 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는 뭐 쉽게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점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논술의 내용 부분이 15점,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는 부분이 5점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5점은 좀 기본 점수라고 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내용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험이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시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시험하고는 좀 별다르게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아무래도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적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블룸이라는 사람이 지식의 위계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지적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인지적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과 종합과 평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이것은 번역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추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의 시험 문제는 대다수 지식과 이해를 묻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외우고 그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로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문제는 이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나오지만은 위쪽의 문제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왜 재작년부터 이쪽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까? 논술형 시험에서는 지식과 이해는 채점이 용이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채점하기가 쉽죠. 그런데 적용 이상의 부분에서는 채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채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쪽 문제들을 많이 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편의상 추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편의상 추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식의 상위 부분에도 사실은 추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약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왜 채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선발시험입니다. 채점이 객관적일 때 가장 논란이 적죠. 그런데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 쪽의 문제를 많이 출제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채점은 누가 하느냐? 현직 교사가 합니다. 채점은 현직 교사가 하는데, 지금 이 채점에 들어가는 현직 교사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채점하신 분들이 다시 채점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년 동안 우리가 채점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채점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묻는 추론 문제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의 추론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적인 답만 제시해 주면은 융통성 있게 채점자들이 채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다는 거고, 그만큼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올해도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 훈련이 되었다, 현직 교사들이 교육이 되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수능시험이 우리가 객관식에서 떠나가지고 논술형 시험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수능시험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시험이라든지 IB라든지 이런 시험을 대비해서 현직 교사들이 채점의 훈련과 채점의 방식과 여러 가지 채점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험도 추론적인 문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시중에 이제 임용과 관련된 카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육학 문제가 이렇게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올 바에는 교육학 강의가 별 소양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지식과 이해 정도의 강의 같으면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추론 영역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우리가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강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모의고사반에 가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추론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맞추기가 쉬우냐,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어 봤던 추론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넓은 교육학 영역에서 추론 문제를 모두 뽑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서의 어떤 추론이 갖추어져야만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아직 시작을 안 한 입장, 또 교육학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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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이제 해서 총 우리가 이제 논술의 내용이 12점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슬라이드 외의 분류에 따라서 설명을 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의 자신의 기존의 관점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지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장점과 단점 같은 경우입니다. 요게 장점과 단점 각 한 개씩,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 공부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식과 이해 부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육과정 운영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충실도,
두 번째가 상호 적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성. 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충실도라는 것은 국가가 만든 교육 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 같은 경우들을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현성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역사가 있느냐? 있죠.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현성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적응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마 이해는 하셨겠지만 충실도와 현성적 관점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충실도하고 현성적 관점을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식과 이해 부분에서 다룹니다. 어떤 교육학 책이든 간에 이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다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사분들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이미 봤습니다. 왜냐하면 15년 개정교육과정 해설서에 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한 2번, 3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가 되었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출제가 될 거라시라고 받는 것이 왜 받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전반적으로 크게 해석은 안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해설해 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떠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창실하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사실 이 문제가 학교 교육 과정의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의 문제인데 초등 교직 논술 문제도 학교 교육 과정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등 문제도 학교 교육 과정이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문제를 낼 때까지는 초등 문제를 보지를 않습니다. 중등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내고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 문제를 초등에도 다루고 중등에도 다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학교 교육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배경이 뭡니까? 구성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성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개별화 교육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자. 이게 구성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서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는 요즘의 교육의 큰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국가교육과정만을 가지고는 학교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죠. 국가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는 현성교육과정보다는 상호적응적 관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첫 번째는 충실도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성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왜 상호적응적 관점이 안 나온 거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가면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장점이 뭡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을 학교가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확실한 논리와 체계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체계적이다. 그 다음에 통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적게 들고 또는 국가의 어떤 통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은 뭡니까? 그렇죠. 학교의 특성,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성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나 학생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뭡니까? 어떤 체계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국가의 어떤 통일성이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쉽죠. 그러니까 충실도 관점의 장단점, 지금 이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경우는 이게 현성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쉬운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상호적응적 관점의 장단점을 모른다. 어떻습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출제진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뭐냐면 상호적응적 관점을 내고 싶은데 상호적응적 관점을 내었다가는 답지가 난장판이 돼버릴 테니까 극과 극을 내자 라고 해서 아마 문제를 낼 때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호적응적 관점의 장단점은 뭡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뭡니까? 갈등을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국가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과 학교교육과정을 주장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떤 그 갈등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양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적합한 우리가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을 쓰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문제에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그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자기평가거든요. 학생들의 우리가 자기평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자기평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뭡니까? 자기평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 아이들이 성찰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학습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공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장점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평가를 통해서 성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우리가 공부의 방향도 잡고 자신의 어떤 이제 공부의 어떤 관심과 흥미도 높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평가해 주는 것만 하다가 내 스스로 평가를 우리가 해보면은 결국은 나의 어떤 동기 유발도 우리가 가능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향 두 가지를 써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도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추론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우리가 자기 평가를 우리가 실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교사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학습에 어떤 성찰 노트를 만들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시험장에서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당히 적용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에 걸맞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요 한번 보세요. 이 면접이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게 아마 1월 말경에 2차 시험이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1월 말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번 그 면접을 한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 원격 수업이라든지 브랜디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충분히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 뭐냐, 학습 환경이 뭐냐, 각각 우리가 예를 한 가지씩 들어라. 요거는 지금 문제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요런 것들이 추론 문제의 대표적인 겁니다. 토론 게시판을 우리가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두 가지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토론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교사와 학생의 상담도 가능해지고, 또 토론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협동학습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하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사결정 모형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주로 이제 이론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도 해요. 다루는 건데, 학생들의 우리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우리가 써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장단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좀 추론에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에서는 별로 많이 안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이런 교육적 효과, 그 다음에 실행 방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요거는 좀 이제 답에 조금 들어있는 부분입니다만 구체적 방안,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찬가지로 구체적 방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 방안이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학교 현장과 관련되는 문제를 답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도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추론 문제가 재작년부터 작년을 걸쳐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지식과 이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를 넘어설 만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주 정도로 하면은 사실 지식과 이해 정도는 사실 충분합니다. 8주 정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론 문제까지 좀 다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아마 8주 이상이 좀 필요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제 수업의 어떤 기본적 방향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 문제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추론 문제까지 우리가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 생각, 어떤 형식의 추론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더라도 제 강의를 좀 듣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우리가 교육학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이끌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쪽의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요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를 보다시피 추론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지식과 이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학교 교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학 이론을 보는 것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좀 많이 불러오는 이런 교육학 공부가 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